너희 둘 사이의 침묵은 귀가 멍해질 정도다. 너는 휴대를 들여다보며 그의 침묵이 그가 너를 잊었고 이미 떠나갔으며 과거에 갇혀있는 사람은 너 혼자뿐이라는 의미라고 믿는다. 하지만 너는 틀렸다. 깊이 틀렸다. 그의 자존심이 그를 말하지 못하게 하지만 그의 잠재의식은 네가 보지 못하는 방식으로 행동하도록 그를 몰아붙이고 있다. 그는 너를 그리워한다는 보이지 않는 신호들이 있고 실제로 그는 네가 침묵을 깨주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나는 너에게 직접 이야기하고 싶다. 그래, 바로 너에게. 지난 1시간 동안 아마 10번, 어쩌면 20번은 휴대를 확인했을 너에게. 나는 가슴을 조여 오는 그 답답함이 어떤 느낌인지 정확히 안다. 그것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타들어가는 듯한 지치게 만드는 두려움이다. 모든 것이 조용하고 내 머릿속이 같은 질문들을 계속 반복하게 되는 새벽 3시에 너를 깨우는 그 공허함이다. 우리가 그렇게 강한 연결을 가졌는데 왜 그는 낯선 사람처럼 행동할까? 왜 그는 내가 스토리를 올린 지 2분 만에 그것을 보면서도 메시지 하나에 답하지 못할까? 모든 게 거짓이었나? 너는 심리학에서 감정적 인지 부조화라고 부르는 것을 겪고 있다. 한편으로 너의 기억은 그곳에 사랑이 있었고 연결이 있었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의 침묵이라는 현실은 너에게 그가 너를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여기고 있다고 소리친다. 그리고 이 모순은 견딜 수 없다. 너의 뇌는 최고 경계 태세로 전환된다. 너는 신호가 없는 곳에서 신호를 찾고 혹은 더 나쁜 것은 고통 때문에 눈이 멀어 존재하는 신호조차 보지 못한다. 나는 네가 기다리고 있어서 굴욕감을 느낀다는 것을 안다. 결코 오지 않는 메시지를 기다린 채 갇혀 있는 동안 모든 힘을 그가 가진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너는 스스로 가치를 덜 느낀다. 하지만 우리가 이 길을 함께 시작하기 전에 말하고 싶은 것이 있다. 너는 미친 것도 아니고 과장하는 것도 아니다. 너의 반응은 인간의 뇌가 애정이 갑자기 끊겼을 때 보이는 완전히 정상적인 반응이다. 너는 감정적 금단 상태에 있다. 하지만 여기서 대부분의 여성들은 해석에서 중요한 실수를 한다. 이 실수는 그들이 앞으로 나아가거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막는다. 그들은 침묵을 무관심과 동일시한다. 이성은 이렇게 말한다. 그가 나와 있고 싶었다면 여기 있었을 것이다. 그가 연락하지 않는 건 내가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다. 이 논리는 그럴듯해 보인다. 하지만 남성 심리와 애착의 신경생물학은 다른 이야기를 들려준다. 대부분의 경우 이별이나 거리감 이후 남자의 침묵은 잊어버림의 신호가 아니라 차단의 신호다. 그것은 방어기제다. 잠시 상상해봐라. 그가 내 두려움이 만들어낸 차갑고 계산적인 사람이 아니라고. 그 역시 그 공허함을 느끼지만 자존심과 거절당할 두려움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벽을 쌓아 올렸다고 상상해봐라. 그는 너를 그리워한다. 그의 뇌는 너의 도파민 흔적을 갈망하지만 그의 자아는 치명적인 경고를 외친다. 네가 그녀에게 연락해서 무시하거나 차갑게 답하면 약해 보인다. 너의 존엄성을 잃게 된다. 그래서 그는 우리가 수동공격적 생존 모드라고 부를 수 있는 상태에 들어간다. 너를 잃는 것이 아프기 때문에 완전히 떠나지도 못하지만 거절의 두려움이 그를 마비시키기 때문에 가까이 다가오지도 않는다. 그는 너의 궤도에 머물며 영이 신호를 보내고 네가 다시 그의 삶으로 들어오는 길을 열어줄 용감한 사람이 되기를 기다린다. 그에게 이것은 무위험 전략이지만 너에게는 순전한 고문이다. 오늘 우리는 그를 조종하기 위한 값싼 요령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것들은 장기적으로 효과가 없고 너 자신에게만 해롭다. 오늘 우리는 훨씬 더 깊이 들어갈 것이다. 앞으로 몇 분 동안
우리는 이 남자의 마음을 층층이 분석할 것이다. 그의 신경회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 그가 이렇게 모순적으로 행동하는지 이해하게 될 것이다. 나는 내게 남자가 정말로 끝냈는지 아니면 실제로는 미묘한 행동을 통해 너의 이름을 조용히 부르고 있는지 구별하는 법을 가르칠 것이다. 우리는 생물학, 진화, 그리고 두려움이 사랑을 어떻게 마비시키는지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 너는 하나의 지도를 갖게 될 것이다. 너는 작은 몸짓으로 그 문을 다시 열어야 할지 아니면 영원히 닫아야 할지 정확히 알게 될 것이다. 우리는 지금 네가 느끼는 두려움을 명확함으로 바꿀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항상 말하듯이 이해하는 것은 안도감을 의미한다. 그리고 오늘 너는 모든 것을 이해할 것이다. 너는 그에 가면 뒤를 볼 준비가 되어 있다. 하지만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막는 실수를 한다. 감정적 반응을 순전히 논리로 이해하려고 한다. 너는 그가 왜 너에게 연락하지 않는지 이성적으로 설명하려고 한다. 마치 그가 소파에 앉아 장단점을 적고 있는 것처럼. 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이별의 고통이 개입하면 논리가 가장 먼저 방을 떠나기 때문이다. 그가 왜 이렇게 모순적으로 행동하는지, 너를 보면서도 너와 이야기하지 않는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감정만 이야기하는 것을 멈추고 해부학을 이야기하기 시작해야 한다. 나는 네가 인간의 두개골 속으로 나를 따라오기를 바란다. 왜냐하면 그의 안과 너의 안에서 일어나는 것은 매우 특별한 전기 폭풍이기 때문이다. 뇌를 회사라고 상상해봐라. 위기 상황에서 통제를 두고 다투는 두 개의 주요 부서가 있다. 위층, 바로 이마 뒤에는 최고 경영자, 즉 전전두엽 피질이 앉아 있다. 그는 논리, 계획, 충동 조절, 공감을 담당한다. 그는 너에게 지금 그에게 연락하면 절박해 보일 수 있어. 기다리는 게 낫다 라고 말하는 목소리다. 혹은 그에게 나는 충분히 성숙해서 내 감정을 말해야 한다고 말하는 목소리다. 그것은 이성의 목소리다. 하지만 아래층, 우리의 뇌 중 가장 오래된 부분, 깊숙한 곳에는 보안 책임자인 편도체가 있다. 그것은 논리도, 낭만적 사랑도, 메시지도 이해하지 못한다. 그것의 유일한 임무는 위험을 감지하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생물학적 열쇠가 드러난다. 인간의 뇌에게 사회적 배제나 감정적 유대의 상실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존재적 위협이다. 수천 년 전 혼자 남겨지고 부족에서 추방당하는 것은 죽음을 의미했다. 잡아먹히거나 얼어 죽는다는 것을. 그래서 너의 뇌와 그의 뇌는 감정적 분리에 대해 마치 사자 한 마리가 너희 앞에 서 있는 것처럼 똑같은 공황 신호로 반응한다. 그렇다면 너희가 헤어지거나 이 침묵이 생겨날 때 그의 머릿속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그의 편도체는 네 부재를 감지하고 공허함을 느끼고 경보를 울린다. 이 경보는 그의 뇌를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로 가득 채운다. 코르티솔은 기묘하고 파괴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것은 전전두엽 피질을 억제하는데 이는 두려움이나 스트레스가 증가하면 명확하게 생각하는 능력이 감소한다는 뜻이다. 이것이 바로 편도체 납치라고 불리는 현상으로 이어진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모순적으로 행동한다. 그의 일부, 논리적인 부분은 네가 그립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그의 경보 시스템, 편도체는 가까움이 위험하다고 소리친다. 왜냐고? 가까움은 취약함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네가 거절할 위험을 감수해야 함을 뜻한다. 그리고 상처받았거나 두려움 많은 자아를 가진 뇌에게 그 아니오는 작은 죽음처럼 느껴진다. 또 다른 매혹적인 구조가 있다. 전대상 피질. 뇌영상 연구는 이 뇌 영역이 신체적 통증,
예를 들어 다리가 부러질 때, 을 느낄 때와 사회적 또는 감정적 통증을 느낄 때 정확히 같은 방식으로 활성화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는 곧 그리움은 실제로 아프다는 뜻이다. 이는 은유가 아니다. 그의 통증 회로는 활성 상태이며 이 고통에 직면한 인간에게는 두 가지 기본 반응이 있다. 싸우거나 도망가거나. 남성 심리에서 호르몬적 사회적 영향, 모두에 의해 형성된 감정적 고통에 대한 전형적 반응은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회피하거나 왜곡된 행동이다. 여기에서 이른바 시상하부 뇌하수체부신 축이 등장한다. 우리가 스트레스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조절하는 시스템. 그가 너에게 연락하려는 충동을 느낄 때 그의 몸은 긴장하고 심장은 빨리 뛰고 두려움은 치솟는다. 이 생물학적 두려움을 진정시키기 위해 그의 뇌는 빠른 진통제를 찾는다. 그리고 그가 사용하는 진통제는 무엇일까? 바로 오비팅, 올비팅이다. 그가 너의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볼 때 교묘하고 거의 천재적인 일이 일어난다. 너의 모습을 보는 순간 그의 뇌는 보상과 쾌락의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을 아주 소량 분비한다. 그의 뇌는 말한다. 저기 있다. 아직 존재한다. 완전히 잃어버리진 않았다. 이것은 잠시 그를 진정시킨다. 하지만 그가 너에게 연락하지 않기 때문에 그는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촉발할 코르티솔 급증을 동시에 피하게 된다. 이것은 신경생물학적 자기보호의 순환이다. 그는 너와 놀려고 하는 악당이 반드시 아닌 것이다. 그는 방어체계가 통제권을 장악해 성숙하게 행동할 능력을 차단당한 인간일 뿐이다. 두뇌의 전전두엽 피질, 즉 성인처럼 그냥 전화를 집어들고 말하게 해줄 그 부분. 그 순간. 말하자면 두려움의 간섭으로 인해 신호가 잡히지 않는다. 이 사실을 이해하는 것은 그의 침묵을 더 이상 개인적인 공격으로 해석하지 않기 위한 첫 번째 단계이다. 그가 너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의 두려움이 지금은 그의 사랑보다 더 크게 소리치고 있을 뿐이다. 그의 생물학적 시스템은 보호 모드에 들어가 있다. 그리고 이제 그의 뇌 지도를 이해했으니 왜 그의 방어 기제가 이렇게 극단적인지 물어봐야 한다. 이 마비시키는 두려움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 그 답은 현재가 아니라 아주 먼 과거에 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서 이 이야기는 매혹적이면서도 해방적으로 변한다. 왜냐하면 너는 더 이상 자신을 탓하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2025년의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사랑을 여전히 생존 문제로 해석하는 석기 시대의 하드웨어와 함께 일하고 있다. 너를 혼란스럽게 하는 이 남자, 너의 스토리를 보면서도 말은 걸지 않는 이 사람. 을 볼 때 너는 그가 미성숙하거나 잔인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판단의 층을 벗기고 진화 심리학과 발달 심리학의 렌즈로 보면 우리는 성인의 몸에 갇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아이를 보게 된다. 왜 그가 가까움이 생기거나 이별이 아플 때 도망치거나 얼어붙는지를 이해하려면 시간 속을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먼저 수천 년 전으로 우리의 뇌가 형성되던 환경에서 남성의 취약성은 위험한 것이었다. 사냥이나 부족 전쟁 중 두려움이나 의심, 정서적 의존을 드러내는 남자는 자신뿐 아니라 전체 부족을 위험에 빠뜨렸다. 진화는 감정을 분리해낼 수 있는 남자들을 선택했다.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느끼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는 이들을, 아픔을 조용히 처리해 약해 보이지 않으려 했던 이들을. 생물학적으로 많은 남성들은 감정적 스트레스에 말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후퇴로 대응하도록 프로그램되어 있다. 우리가 이야기하며 옥시토신, 안정시키고 연결시키는 호르몬을 분비할 때 그는 고립 속에서 안전을 찾는다. 그래서 그가 멀어지거나 이 양가적 침묵 속에 머물 때 그의 생물학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다. 동굴로 물러서라.
혼자서 처리해라. 고통을 드러내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다칠 것이다. 이것은 고대의 메커니즘이지만 오늘날에도 그의 무의식에서 작동한다. 그러나 이것은 진화만의 문제가 아니다. 훨씬 더 개인적이고 고통스러운 층이 있다. 어린 시절이다. 여기서 애착 이론이 등장하는데 당신 둘의 역동을 이해하는데 핵심적이다. 널 보고 있지만 너에게 닿지는 않는. 이 게임을 하는 거의 모든 성인은 회피형 또는 혼란형 애착 유형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는 매우 이르게 형성된다. 작은 아이를 떠올려 보라. 이 아이는 감정적 욕구를 갖고 있다. 가까움, 인정, 위로를 원한다. 그런데 양육자, 부모나 다른 보호자들가 이 요구에 반응하지 않거나 차갑게 대하거나 심지어 거부했을 때 아이의 뇌는 살아남기 위해 극단적인 결정을 내려야 했다. 아이는 쓰라린 교훈을 배웠다. 내가 필요를 드러내면 상처받거나 무시당한다. 그러니 꺼버리자. 나는 누구도 필요로 하면 안 된다. 나는 스스로 충분해야 한다. 이 아이는 자라서 지금 네 앞에 서 있는 남자가 된다. 사랑을 갈망하는 남자. 모든 포유류가 그렇듯이, 그러나 깊은 친밀감을 위험과 연관짓도록 배운 남자. 네가 다가오거나 관계가 진지해질 때, 또는 이별 후 고통이 너무 커질 때, 그의 오래된 경보 시스템이 작동한다. 그의 신경계는 이렇게 말한다. 조심해라. 마음을 열면 다칠 것이다. 돌아오자고 하면 거절당할 것이다. 그때처럼. 그리고 어떻게 되는가? 그는 이 오비팅, 올비팅 전략, 즉 조용한 신호들을 발전시킨다. 이것은 회피형 애착 스타일의 완벽한 타협안이다. 내 스토리를 보는 것, 오래된 사진을 좋아요하는 것은 그에게 너와의 연결을 유지하는 방법이다. 그가 너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안전한 거리에서 마치 모닥불의 따뜻함을 느끼고 싶어 다가가지만 데이지 않기 위해 충분히 떨어져 서 있는 것과 같다. 그는 고장난 게 아니다. 괴물도 아니다. 그는 적응한 것이다. 과적응한 것이다. 취약함이 위험했던 어린 시절에. 그의 뇌는 감정을 억누르고 그림자 속에서 행동함으로써 생존하는 법을 배웠다. 문제는 그를 어린 시절에 구해준 그 전략이 이제 성인이 된 그리고 너의 삶의 기쁨을 파괴하고 있다는 점이다. 너는 그의 침묵을 그는 이제 나를 사랑하지 않아 라고 해석한다. 하지만 그의 뇌 스캔과 삶의 기록을 볼 수 있다면 그의 침묵이 사실 억눌린 외침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것은 나는 여기 있고 싶어. 하지만 이 다리를 건너는 동안 죽을 것 같지 않게 해줄 내적 도구도, 내적 안전도 없어 라고 말하는 그의 방식이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은 죄책감에서 벗어나는데 결정적이다. 이것은 네가 충분하지 않아서도 아니고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어서도 아니다. 너는 여전히 30년 된 녹슨 갑옷을 벗지 못한 사람을 상대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사실은 모든 것을 바꿔놓는다. 그를 가해자로 보는 대신 그가 스스로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내적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회는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주지 않는다. 사회는 우리가 지금 벗겨내야 할 로맨틱한 거짓을 팔아왔다. 우리는 사랑을 너무나 단순화해 카리카투어로 만들어버린 문화 속에 살고 있다. 아마 너는 이미 친구들과 절망을 나누거나 온라인에서 답을 찾으려 할 때 사회적 신화의 콘크리트 장벽을 느꼈을 것이다. 가장 위험한 신화, 마치 만트라처럼 반복되며 현대 심리학에 가장 큰 해를 끼친 문장. 은 바로 이것이다. 원했다면 했을 것이다. 너도 잘 알 것이다. 말하고 싶었으면 했을 거야. 정말 사랑했다면 산이라도 옮겼을 거야. 하지 않는다면
그건 네가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야. 이 말들은 강하게, 거의 해방적으로 들린다. 절대적 진리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그러나 임상신경과학 관점에서 그것은 잔혹한 단순화다. 원했다면 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인간이 모든 욕망이 자동으로 행동으로 이어지는 완벽히 이성적인 기계라고 가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그것이 사실이 아님을 보았다. 이것은 광장공포증 환자에게 나가고 싶으면 그냥 나가면 되잖아 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그 사람은 나가고 싶어 한다. 하지만 그의 편도체가 문턱에 그를 가둔다. 마찬가지로 내 전남자나 너의 주변을 계속 맴도는 남자는 너에게 연락하고 싶은 욕구를 충분히 느낄 수 있다. 욕망은 있다. 도파민도 있다. 하지만 두려움, 수치심, 옛 상처가 그를 막는다. 만약 네가 원했다면 했을 것이다 를 맹목적으로 믿는다면 너는 인간 정신의 복잡성을 무시하게 된다. 그의 마비를 무관심으로 해석하게 되는데 실제로는 그것이 단지 공황인 경우가 많다. 우리의 웰빙 사회의 두 번째 큰 오류는 긍정적 사고의 폭정이다. 강해져야 해. 진동수를 높여. 그를 생각하지 마. 딴 데 집중해. 이런 조언들이 어디서든 들린다. 유명한 이론. 한 못이 다른 못을 뺀다. 하지만 어떤 것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억지로 강요할 때 너의 뇌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른바 반동 효과, 웨그너가 설명한 아이러니한 과정이 나타난다. 지금 내가 흰 곰을 생각하지 마라고 하면 내 머릿속에 즉시 무엇이 떠오를까? 그렇다. 흰 곰이다. 그래서 너가 억지로 행복한 척하며 고통이나 그에 대한 기억을 억누르려 할 때 내 뇌는 2배로 일해야 한다. 한 부분은 그 생각을 차단하기 위해 찾고 그러는 과정에서 그 생각을 반복적으로 의식으로 끌어올린다. 결과는 너는 집착하게 된다. 산만함으로 고통과 싸우려는 것은 마치 불을 휘발유로 끄려고 하는 것과 같다. 그러면 당신의 망상 활성계, 즉 뇌의 주의 필터는 그 부재에 더욱 집중하게 될 뿐이다. 세 번째 착각은 결국 밀당 전략이다. 많은 이른바 유혹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한다. 그가 널 무시하면 너는 2배로 무시해. 쿨한 척해. 그 없이도 행복한 척해. 하지만 조심해야 한다. 우리가 봤듯이 회피형 애착 스타일을 가지고 있고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큰 남자를 상대하고 있다면 이 전략은 오히려 정반대의 결과를 낳는다. 당신은 그의 내면의 두려움을 확인시켜주는 셈이다. 그의 의심 많은 뇌는 이렇게 말한다. 봐라. 가까이 가지 않길 잘했어. 그녀는 차갑고 안전하지 않아. 거리를 두는 게 낫겠다. 이 감정의 체스 게임은 신뢰를 파괴한다. 진솔함과 취약함으로 구원할 수도 있었던 관계를 두 사람 모두 패자가 되는 냉전으로 바꿔버린다. 우리는 지그문트 바우만이 액체 사회라고 부른 시대에 살고 있다. 일시적인 유대, 덧없는 사랑의 세계다. 무언가가 망가지면 수리하지 않고 버려버린다. 그리고 당신은 고통받는다. 당신의 생물학은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랑을 갈망하는데 세상은 당신에게 대체 가능성을 판매하기 때문이다. 당신은 좌절감을 느낀다. 사랑을 시장 논리로 평가하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수요와 공급. 그가 연락하지 않으면 나는 떠난다. 하지만 사랑은 상품이 아니다. 생존을 위한 필수 요소이다. 그러니 지금 멈춰야 한다. 마음을 굳히라고 말하는 이 전쟁 조언자들을 믿지 말아야 한다. 단단함은 평화를 주지 않는다. 오직 씁쓸함만 안겨준다. 길은 가식적인 무관심에도 억눌린 집착에도 있지 않다. 길은 이해하는 데 있다. 당신은 막혀있는 사람을 상대하고 있으며 이 상황에서는 일반적인 사회 규칙이 통하지 않는다.
아마 당신은 지금 이렇게 묻고 있을 것이다. 알겠어. 게임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도, 그가 두려워한다는 것도 알아. 그런데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해? 영원히 기다려야 해. 실제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거지? 버릴 수밖에 없는 경우와 치유 가능한 감정적 블록 사이의 차이를 보여주기 위해 나는 진짜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다. 라우라와 마르코스의 이야기다. 라우라는 완전히 무너진 상태로 내 진료실에 찾아왔다. 그들은 3개월째 별거 중이었다. 사랑이 사라져서가 아니라 소통이 부서졌기 때문이었다. 끝없이 이어지는 무의미한 싸움들, 서로 감정이 고조되다가 한쪽이 나갈래 라고 말하면 다른 쪽이 자존심에 그럼가 라고 하는 그런 싸움들. 3개월 동안 마르코스는 디지털 유령이었다. 라우라는 절망적으로 자신의 휴대폰을 보여주며 말했다. 봐요. 제가 10시에 스토리를 올리면 10시 1분에 그는 벌써 봤어요. 항상 제일 먼저요. 그런데 제가 무슨 행정적인 일로 메시지를 보내면 대답하는데 3일이나 걸리고 답장도 차갑게 해요. 그가 날 미워한다면 왜 날 지켜보는 거죠? 그녀는 물었다. 절 괴롭히는 거예요. 라우라는 친구들의 조언을 충실히 따랐다. 무시해, 행복한 척해, 파티 사진 올려. 그래서 그녀는 인스타그램을 가짜 행복의 무대로 꾸몄다. 파티, 미소, 여행, 모두 허상. 실제로는 클럽 화장실에서 울고 있었다. 라우라는 몰랐지만 마르코스가 결국 공동상담에 참여할 준비가 되었을 때 밝혀진 진실은 화면 반대편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가였다. 마르코스는 라우라를 괴롭히고 있던 것이 아니었다. 그는 공황 상태였다. 그는 내게 이렇게 고백했다. 선생님, 그녀가 너무 보고 싶어서 몸이 아플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녀의 프로필에 들어갈 때마다 혹시 내가 그녀에게 닿을 틈이 있나 보려고 하면 저 사진들이 보였어요. 빛나고 행복하고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모습이요. 제 뇌는 그것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그녀는 널 이미 극복했어. 너 없이 더 잘 지내. 지금 네가 보고 싶다고 메시지를 보내면 그녀는 널 비웃을 거야. 그녀는 이미 다른 리그에 있어. 이 소통 부재에 비극이 보이는가? 그는 그녀의 스토리를 보았다. 이는 조용하고 강박적인 수호자의 신호였다. 거절 위험 없이 그녀와 가까움을 느끼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라우라가 보여준 가짜 행복은 그의 거절 공포를 폭발시키며 그를 동굴 속으로 숨게 만들었다. 한편 라우라는 그가 자신의 스토리를 보면서도 침묵한다는 이유로 그를 감정 없는 사이코패스라고 생각하며 자신의 무관심 게임을 더 강화했다. 상호 파괴의 악순환. 둘 다 상대방이 먼저 다가오길 바랐지만 동시에 어떤 접근도 불가능하게 만드는 감정적 지뢰를 서로의 길에 심고 있었다. 전환점은 평범한 화요일 저녁에 찾아왔다. 라우라는 지쳐 있었다. 상담에서 그녀는 말했다. 이제 끝이에요. 오늘 글을 차단할 거예요. 제 삶에 없는 사람이 제 스토리를 보는 목록에서 그의 이름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아요. 이 희망이 절 죽여요. 그녀는 단 한 번의 클릭으로 영원한 차단을 할 뻔했다. 두 사람의 인생을 바꿀 결정을 말이다. 하지만 나는 그녀에게 마지막으로 하나의 실험을 해보자고 제안했다. 계산된 취약성의 실험. 나는 말했다. 라우라, 그를 차단하기 전에 그의 침묵이 무관심인지 두려움인지 시험해보자. 다리를 조금만 내려보자. 나는 그녀에게 스토리를 올려보라고 했다. 하지만 파티나 가짜 행복이 아니라 진짜 스토리. 우울한 노을 영상에 둘 모두에게 의미가 있는 노래를 담아서. 글자는 없이 음악과 영상만. 진솔한 연기, 얀치, 신호처럼.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마르코스는 그 스토리를 보았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 영상이
나는 너 없이 행복해 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직 우리를 기억해 라고 속삭이고 있었다. 음악은 그의 해마를 활성화했다. 감정 기억의 중심이다. 이 작은 취약성의 표시가 그의 편도체를 진정시켰다. 위협이 줄어들었고 그는 다시 느낄 수 있는 허락을 받았다. 10분 후 라우라의 휴대폰이 진동했다. 그것은 사랑 고백도 거대한 제스처도 아니었다. 단지 하나의 반응, 슬픈 이모지였다. 하지만 그 이모지는 열쇠였다. 이건 내게 아픈 일이다 라는 말 없는 메시지였다. 라우라는 쿨한 척하지 않고 단순히 나도 그래 라고 답했다. 그러자 둑이 무너졌다. 그날 밤 둘은 4시간 동안 대화했다. 90일 동안 자존심에 막혀 말하지 못했던 모든 이야기를 나누었다. 울고 설명하고 이해했다. 마르코스는 보고 싶다라는 메시지를 50번도 넘게 썼지만 보내지 못했다고 고백했다. 그녀가 그 노래로 무의식적으로 허락을 주기 전까지는. 오늘 그들은 다시 함께 있다. 그러나 둘은 단 한 번의 클릭 차이로 영원히 헤어질 뻔했다. 그리고 이것이 당신이 이해해야 할 지점이다. 치유는 게임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각을 통해 이루어진다. 당신이 더 이상 그의 행동을 자신의 두려움의 렌즈로 해석하지 않고 자신을 잃지 않는 선에서 연민의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할 때 모든 것이 달라진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싸울 필요가 없음을 깨닫고 진정한 친밀함은 한 사람이 취약해질 용기를 가질 때만 가능하다는 것을 이해한다. 때로는 한 번의 진솔하고 조용한 신호면 1000마디 말로도 무너뜨릴 수 없던 벽이 무너진다. 하지만 그 사람이 다시 돌아오지 않더라도 가장 중요한 깨달음은 남는다. 당신은 감정 속에 스스로를 잃지 않고 느끼는 법을 배웠다. 고통을 억누르지 않고 이해함으로써 자신의 내면의 힘을 되찾았다. 결국 진정한 치유란 그가 다시 당신의 문을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 없이도 나아가는 것이다. 열린 마음으로, 그러나 치유된 상처와 함께. 한때 당신을 파괴했던 침묵은 이제 당신이 다시 자신을 찾는 장소가 된다.